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있는 박주원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박주원입니다. 한번 다시 붙이겠네요. 네. 자치분권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아마 광주 서구도 지방자치, 저는 사실 지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센터, 페리페리, 센터를 중앙이라는 것을 상정하는 거라서 지방이란 말도 사실은 그렇게 지역이란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평평한 지역이란 말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대통령이나 이번 정부에서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하기를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분권 공화국, 이것도 묻고 싶었어요. 지역마다의 자치를, 자유로운 권력의 자치를 이루면서 공화국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는지, 공화국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고민할 문제죠. 그러니까 지방분권 공화국으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단어가 이제 떠올랐고, 화두로 공적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한 말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개념이나 목적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그냥 가겠다라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년 개헌 때 이 방향을 개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법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헌법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나라가 헌법이 쫘라락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헌법이 최초의 헌법이죠. 물론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오리진이 47년 남북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47년의 건국이다, 이승만 정부의 그 헌법이 이제 가장 우리의 오리진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은 물론 고종의 광무개혁적인 것도 있지만 헌법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는 공화국이 아니라 그래도 군주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의 헌법, 그 이후에 47년의 헌법, 4.19 이후에 4.19 학생혁명이 있은 다음에 헌법, 그리고 유신헌법,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주요한 헌법들을 보면, 그리고 87년 이후에 이제 직선제 개헌을 담은 것으로서의 헌법, 그리고 다음 내년에 헌법이 있죠. 헌법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저스트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멀게 느껴지지만, 법이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의 꽃은 정치학이다라고 했을 때, 고대는 법학이 정치학 속에 있었고, 중세 때는 신학, 법학,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법학 안에 지금의 행정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고, 근데 법이라는 게 이제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힘 관계에서 뭐가 정당하게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던, 어떤 일을 하던, 행동을 하던, 왜 그랬는지, 왜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왜 하지 않아야 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화의 명분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자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왜 그랬던가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행위나 그 다음 삶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 학문이 실천 철학으로서의 정치학, 사회과학, 법학 이런 학문들이죠. 근데 법학은 그 가장 맨 끝에 가장 추상적인 김수영 씨의 풀이 눕는다, 가장 늦게 사실은 우리들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시민의 행동이 변하고 거기를 설명하는 정치의 힘관계가 변하고 그것의 마지막에 법이 변하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법을 변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바뀌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개헌 때 분명히 국회는 그냥 권력구조 개편에만 더 초점을 놓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가장 이해관계의 핵심 중의 핵심은 자기가 더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더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만약에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다면 뭐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이냐,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혼합정부로 갈 것이냐, 뭐로 갈 것이냐,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에만 중심을 두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정부가 여수에서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광주 혹은 제가 학교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영남대라고 하는 대구, 그러니까 지역들의 자치, 그러니까 이제는 재정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년 개헌의 문제를 지방 정부들의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란 말을 했고, 자치란 말을 했고, 자유로운 어떤 평평하고 자유로운 권력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신을 개헌에 넣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광주 서구도 우리 지역구가 재정 자립도 더 높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넓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역들의 평등하고도 자유로운 권력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제 앞으로의 시대 정신으로 나아가고,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쟁하고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논의하고 논쟁을 시작해보자라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그 여수에서의 일보다 제가 정치 철학하는 입장에서 하나 더 이제 좀 더 고려할 게 있다고 여러분께 제안 드린다면, 이렇게 지방정부,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이나 공화국, 오늘 화두에서 자치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뿐이 아니라, 이제 저는 지금 헌법 읽어보셨죠? 뭐 이제 김제동 뭐 이렇게 해서 헌법을 굉장히 헌법학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많이 내려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셨지만, 그것에서 이제 지난 87년 이후에 이제 행복권 같은 것도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국 행복 복지에 대한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도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내년 개헌에는 이 지역 간의 자유롭고 평평한 권력들의 연합이라는 이런 구상을 또 나아가서 노동권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비정규 혹은 간접고용 혹은 경쟁사회 혹은 성장 제일주의, 이런 패러다임의 사회가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뭐 노동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다른 차별에 대한 어떤 정말 공적 제약을 두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모든 법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게 어느 만큼 강제가 될지는 안 지키려고 하는 데에는 뭐 소용없지만, 그래도 가장 커다란 화두를 모아두는 게 좋겠다. 그거는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아주는 공론의 방향에 따라 정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기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문제를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만으로 축소시키려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명한 시민들이 훨씬 담론의 폭을 넓혀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쓴 글이나 한나 아렌트나 막스에 대해서 쓴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에서의 문제의식을 조금 뽑아서 많이 썼던 글들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서두를 빼고는 아마 그냥 읽으시기에 이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특히 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나 아니면 막스 아렌트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나중에 보시고, 제가 그래서 PPT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의 교류보다는 자꾸 화면에만 집중하실 것 같고, 글자로 보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보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자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치에 대한 고대적, 근대적, 그리고 근대 이후 근대 극복의 고민들을 넣었어요. 자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자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랑 민주주의 고대, 근대는 이제 그냥 저거 보이나요 이제? 예, 근대 극복. 사실 그 현대 앞으로의 21세기는 지금은 사실은 불확실성의 시대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너무 저는 이것도 옛날에 창조경제처럼 사실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개념인데 너무 이것을 테크놀로지가 이 화두를 선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술이 변하면 직장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제 말 다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예, 아니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800년대 초반에도 이제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 이제 있었고 이제 하지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담론이 그러니까 정당화 담론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 다윈 있고 이제 멜더스, 그러니까 멜더스 인구론, 영국에 가서 이제 다윈 200주년 하는데 멜더스 인구론을 슬쩍 막 놓더라고요. 이제 다윈을 그런 식으로 논다는 아주 무서운 의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아시듯이 인구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성장보다 자원의 성장이 못 따라가니 너희들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아서 인구가 정말 급격히 인구가 많아지는데 자원은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니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죠. 정말 무서운 논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가난은 너희가 애를 많이 낳은 너희 탓이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쩌면 잘못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나 사회 자체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건 맞지만 마치 이것이 이제 굉장한 불안을 부추기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 불평등이나 좋은 양질의 직장이 없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해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기계들의 어떤 그러니까 뭐 AI나 이런 것들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자동적인 결과라는 정당한 명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시대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의 사회적 힘관계, 우리들의 관계를 엮어내는 그런 관계 양식은 어떻게 변화하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당한 힘의 질서의 정당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문학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과연 인간이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사회의 어떤 방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기계가 못하는 것들이죠. 열심히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가 없다면 길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막 청년들에게 스펙 막 길이 좁으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을 바라볼 틈도 주지 않고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지만 불안을 부추기고 또 빨리 뭐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 빨리 스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처한 불안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가 향할 곳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화의 덫의 저자가 쫘라락 이렇게 세계화가 어떻게 발목을 잡을 덫인가를 썼던 마지막 장이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거기서 그런 결국 대안으로 내미는 어떤 세계 시민 혹은 뭐 연대라고 하는 결국은 또 좀 당위적인 결론을 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전체 대안을 낼 수도 없지만 거기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은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세계화에 대한 것에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출발이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안보다는 조금 더 시대 정신에 대한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조금 더 긴 안목,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펼쳐본 것도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자치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방분권, 그래서 뭐 광주, 대구, 뭐 어디 부산 이런 식의, 그래서 재정 자립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저는 그런 화두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로운 권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또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은, 형식적 틀은 무엇이고, 틀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움직이는 문화적 정신,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 아니면 마음적, 정신적 이런, 왜냐하면 틀을 움직이는 건 결국 그 틀에 대한, 그 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마음들이거든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시대 정신, 광주 정신 아니면 시민 정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화두를 자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했던 거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크라토스라는 히라버는 이제 이렇게 제가 빗금을 치는 거는 히라버나 라틴어는 세계 공용으로 이탈릭체로 씁니다. 이제 데모크라시, 마크라시 혹은 올리가키 하는 이 아키도 이제 체제라고 하는 거지만 크라시라고 하는 데에서의 그런 어원인 크라토스는 뭐 크라테인에서 나온, 크라테인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제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지배하다도 있고 통치하다도 있다라고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썼어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배하다는 거는 영어로 말한다면 지금은 분화해서 따로따로 얘기하자면 지배하다는 거는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고, 그리고 통치하다는 가번이라고 씁니다. 요새는 가버먼트를 가버넌스에서 협치라는 말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통치라는 말을 협치라는 말로 가버넌스로 이제 많이 쓰는데, 가버먼트라고 가번이라는 통치하다는 것과 지배하다라는 게 함께 들어 있었던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치라는 거를 너무 행정의 통치나 행정의 차원에서만 묶을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이 두 개가 함의돼 있다. 두 의미가 다 함축돼 있다라는 말은 지방자치, 지역자치, 지방분권, 지방정부에서의 그 지방정부 그러면 물론 가버넌스, 가버먼트라는 영어를 쓰겠지만은 그것의 어원으로서의 크라테인,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에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말이 다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행정이나 통치나 정책만이 아니라 결국 더 크게는 지배하다, 결국은 지배적 관계, 힘 관계, 두 사람이 모이면 생길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묶어주는 그 힘 관계를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학적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 라고, 정치 철학의 문제고 정치학적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지방자치나 지역자치나 자치분권의 문제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법뿐 아니라 어떻게 자유로운 권력을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걸로 끝이고 결론, 자유로운 자치가 지방자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물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자유로운 것이지? 무엇이 자유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지?
그리고 어떤 질서가 평평한 자유롭게 독립적이면서도 평평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결국은 민주주의에서도 뭐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지배하며 스스로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민주주의의 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데피니션하는 정의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물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발생 가능하고 그 사회에서 형성 가능하고 또 발전하며 쇠락하게 되는가. 누가 시민으로 스스로 부르고 또 타자에 의해서 그 사회에 의해서 시민이라고 불리워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민됨. 시민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광주 시민이라면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져야지. 라고 할 만큼의 시민다움, 시민됨을 형성시켰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들인 거죠. 어쩌면 저는 자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저의 결론은 자유로운 통치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자유로운 통치란 무엇이지? 자유로운 건 어떻게 정치에서 보장되지? 사람과 사람 간의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지? 그거를 또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 그것이 자치라는 생각을 해요.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답이다가 아니라 결코 하나의 답으로 동시대에도 답은 틀려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나는 정당이나 당파나 철학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나 철학에 따라서 동시대에도 답이 다르고 또 그 시대에 내린 어느 정도의 일반적, 보편적 답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것에 따라 또 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치란 무엇인가는 결국 무엇이 자유로운 권력의 관계지를 끊임없이 계속 열린 상태로 계속 던져가는 성찰적인, 계속 그 질문을 이게 답이야, 내 답이 맞아. 이거는 결국 뭐가 됩니까? 파시즘이 될 수 있고 독재의 권력이 될 수 있고 혹은 도그마티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그마티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오시면서도 항상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광주 정신이 더 이상 어떤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80년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거를 열어놓고 열린 정신으로 미래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치의 문제도 이번 정부 들어서 여수에서 이렇게 박람 엑스포 하는 것처럼 지방 분권으로 가고 구체적으로는 재정도 7대3으로 하겠다. 앞으로는 6대4로 하겠다. 그리고 교육자치 하겠다. 재정자치 하겠다. 여러 가지 또 지방 분권의 4대 개혁과제나 뭐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재정이나 교육 문화겠죠. 이제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속에서 계속 논쟁과 담론을 열어놓고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걸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 사상적인 거 다 펼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 고대 민주주의 하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한 파트가 뭐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키케로를 비교했었어요. 이제 이것들을 비교한 이유가 쫙 그냥 흐름을 병렬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근대까지 시간은 단일한가요? 시간은 하나의 흐름이었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구조주의적 역사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단층의
우연한 구조의 접합이지 역사는 흐른다 하는 흐름, 하나의 역사주의적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의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 혹시 플라톤의 국가론이 원어로 뭔지 아시는 분은 혹시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론 번역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뭐 이렇게 대표 저작도 알고 있고, 플라톤은 중기 때는 국가론을 썼고 말년에는 이제 법률론을 썼고,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다이얼로그들을 썼는데, 대화편들을 썼는데, 이 국가론이 예를 들면 영어로 The Theory of the State가 아니에요. 국가론, 지금과 같은 스테이트라는 말은 16세기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러니까 좀 유럽 북쪽 지역에서, 이탈리아 북쪽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그 스테이트라는 말이 17세기에 오면서 더 주권이라는 말 속에서, 즉 말하자면 리바이어던 같은, 홉스 리바이어던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 속에서 스테이트라는 의미가 나왔고, 그때 플라톤의 국가로는 폴리테이아라고, 그러니까 또 히라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로는 폴리테이아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단어만 썼지, 제목만 썼지, 국가에 대한 걸 쓰지 않았다면 그가 그럼 이상적으로 자기가 바라봤던 이상적인 정치체로서의 하나의 정치 공동체의 것들은 그 정치학의 책에서 추론한다면 믹스드 컨스티튜션, 혼합 헌정 체제죠. 혹은 뭐 정치학에서 믹스드 컨스티튜션 혹은 밸런스드 컨스티튜션, 그러니까 균형 잡힌 헌정 체제 혹은 혼합적인 헌정 체제를 얘기하고, 키케로의 대표, 키케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에 주로 패러디를 많이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자신의 저작도 국가론, 법률론, 플라톤과 똑같이 국가론, 법률론이라고 써요. 근데 그 로마 라틴어로서의 국가론을, 키케로가 국가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레스푸블리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푸블러스의, 여러분 리퍼블릭이라는 거 아니에요. 레스퍼블리카라는 게 이 사람에게서 국가로는 바로 이제 레스퍼블리카라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 민법과 공법, 법, 뭐 로마, 모든 건 로마 법. 그러니까 민법과 공법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분열되지 않았던 공과 사의 분리가 나타나면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화돼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가, 그래서 공공적인 그 법률에서도 민법과 공법, 사법과 이런 분열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죠. 근데 이런 푸블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인의, 이게 더 같은 거예요. 정관사. 그러니까 만인의 것입니다. 만인의 것. 이게 그러니까 만인의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레스퍼블리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만인의 것들로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독점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나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화국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지방 분권 공화국도 하나의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에 독점되지 않고 지방 균형이나 지역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자, 균형되게 갖자, 평등하게 갖자, 이런 의미에서 그 지방 분권 공화국이라는 조어가 나쁘지 않죠. 굉장히 맞는 거죠. 지금 혹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 이후에 공화국이라고 하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공화국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공화국일까요? 그러니까 만인의 것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근현대에서는 그 나눠 갖는 걸 어떻게 나눠 갔습니까? 권력을. 법을 만드는 권력.
그 법을 만든 법에 따라 실행하는 권력, 그리고 그 실행이 본래의 취지에 맞았는지를 판단하는 권력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 이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스승이 말한 폴리테이아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이룰 현실은 결국 어떤 이상적인 것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아테네 주변의 마케도니아 그 촌놈 출신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적인 어떤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란 어떤 이상적인 것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면 모든 것은 서로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국가를 딱 자신의 제목에 내세우기보다는 최선의 정체로서의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기보다는 믹스드 컨스티튜션, 혼합 정체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 두 개의 것들을 이어받은 키케로는 가장 좋은 자유로운 권력이나 어떤 국가의 모습이란 공화국 그 독점되지 않은 만인의 것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이상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로마 시대의 로마 공화정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있었던 황제, 그러니까 모나키, 한 사람의 지배로서의 모나키가 황제이고, 그리고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 즉 말하자면 지혜를 가진 몇몇 그 가문들이 지혜를 반드시 가졌는지는 정말 그 지혜가 가문을 통해 상속되는 것이 조금 적이지만 그 아리스토크라시의 그 귀족들의 어떤 지혜를 가진 귀족 어른들의 어떤 것들인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발언 속에서 하는 어떤 호민관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이런 거, 즉 이걸 말하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여러 정체 중에 바로 군주제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니까 군주제 중 한 사람의 지배와 몇몇 사람의 귀족정의 몇몇 사람의 지배와 아래로부터의 어떤 데모크라시적인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만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 세 개의 제도가 서로 밸런스드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레스퍼블리카의 제도적인 어떤 정신의 어떤 만인의 것으로 공동의 것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로 독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극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플라톤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플라톤에게서는 사실은 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 정치학에서는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사실은 6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의 지배가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배, 모나키죠. 그러니까 군주제, 모나키, 우리 모노그램, 그러니까 모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틴어로 하나지만 모나키라고 하는 군주제, 그리고 이게 군주제가 타락하면 폭군정, 폭군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 소수의 지배가 이제 아리스토크라시. 아리스토는 사실은 the best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best, 굿한 사람 중에 가장 최선의 선한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들인데, 왜 그것이 가문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어져야만 하는지는 사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지혜가 전통을 통해 온다라는 관점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퓨의 지배에서 이제 귀족정, 귀한 사람들, 사실은 더 가장 선한 사람들의 지배, 통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부패하면 그러니까 올리가키를 금권 정치 혹은 과두 정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리고 many라고 하는 거를 미국 정치학에서는 데모크라시를, 플라톤은 데모크라시를 좋은 걸로 말하지 않았으니 여기다 놓을 수 없고 다 여기다 놓는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데모크라시, 그리고 이게 너무 군중에 휩싸이고 이렇게 됐을 때 mobcracy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마치 플라톤에게서는 플라톤의 국가로는 북 1에서부터 북 10까지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게 북 10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좀 3, 4권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폴리비우스의 역사 순환론이나 정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쇠락하고 만들어졌다 쇠락하냐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들의 순환을 얘기하면서 이런 6가지의 체제가 나오는데 사실 플라톤에게서는 이 정체의 6개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어떻게 하나냐면 결국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는 한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이 모나케이를 하는 어떤 뭐 윗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이렇게 가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일은 이렇다라고 한 사람의 지혜가 이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의 지혜는 또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권력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티라니가 되고.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통치를 더 넓힌 것이 이제 아리스토크라시고, 근데 그것도 또 부패하게 되면 자기의 이해관계,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면 뭐 귀족이고 뭐 이게 아니라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의 통치가 어떻게 하면 협치고 어떻게 하면 끼리끼리 그냥 서로 나눠 먹긴지 코올리션에 불과한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도가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도는 그냥 서로 연합해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서로 연합했는데 끼리끼리 서로 그냥 한 것인지 끼리끼리 담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협치인지를 가르는 것은 결국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날카로운 시선과 문제제기의 압력, 그 속에서 자기끼리의 담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변의 어떤 크리티컬한 시선과 통로, 그 속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그것이 담합이 아니라 그것을 더 보편적인 것으로 협의로 가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제도 자체로 여기까지는 협치, 여기까지는 담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만들어가는 거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통로, 그 문제제기가 항상 일상적으로 열려져 있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나 통로 아니면 그런 어떤 정신들,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담합이 아니라 올리가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부패해서 올리가키가 되면 금권 정치라고 하는 건 각 귀족들이 각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민중들이 왜 이렇게 너만 독점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그 데모크라시의 덕성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제기나 자유라고 하는 덕성이 살아있고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가능하지만 이것이 그 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그냥 혼란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군중들의 혼란 속에서는 목소리 큰 다시금 뭐가 돼요? 목소리 큰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에게서는 결국은 역사 순환론 속에서 무엇이 제일 기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역사 순환론 속에 있는데, 이제 플라톤에게서는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되려면 타락하지 않고, 자유가 그냥 혼란이 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용기가 되려면, 왜 철인정치라고 하면 철학과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사주팔자 보는 그 철학이 되는 것이라거나 그런 의미에서 철인정치가 아니라 그냥 알미 그러니까 내가 그 지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냥 무사 계급이나 그냥 시민 계급의 커리지를 얘기할 때 뭐가 용기냐 이렇게 국가론에서 물어볼 때 그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이 용기다.
라고 그 중에 화자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그럼 아무 데서나 두려움 없이 막 나서는 예를 들면서 아무 데서나 막 무대뽀로 막 두려움 없이 나서는 거 이것도 용기냐 이것도 용기냐 하니까 그건 아닌데 해서 결국 끌어내는 것은 그래서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기다라는 말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이 왜 철인 즉 말하자면 필로소피에 의한 정치, 즉 말하자면 널리지, 알에 의한 정치를 왜 하냐면 용기를, 지혜를, 자유를 이게 좋지만 뭐가 자유인지, 뭐가 용기인지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내려야 할 판단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필로소피, 알에 의한 통치가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순환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체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서 이 순환 속에 있는데 결국 그 지혜가 뭔지, 자유가 뭔지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 기준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고 플라톤이 얘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미 어떻게 하나거나 합치되거나 누구 대통령만 그 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교수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어디까지가 혼란인지의 그 기준을 결국 그 기준은 어떤 하나의 알무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계속적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선 정치학은 실천 철학으로서의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치란 어떤 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실천만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키케로는 그것을 좀 제도화해서 황제와 원로원과 호민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차원으로 또 가져간 건데 사실 키케로의 의무론이나 다른 걸 보면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뭐냐면 황제와 원로원과 호민관 이렇게 세 제도가 분권되게 예를 들면 지방 분권이 되게 제도만 갈라놓으면 광주와 부산과 대구와 인천과 모든 것은 평등해질까요? 제도만 보장되면 물론 제도적 보장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키케로가 고민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론, 시민 정신, 공공 정신, 즉 말하자면 퍼블릭 스피리트, 시빌 시티, 그러니까 시티즌십, 시빌 휴머니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의무론이나 이런 데서 시민이라면 이 정도의 의무를 시민 정신은 이래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국가론 말고 왜 그런 책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국가론만 쓰고 딱 멈추지? 제도만 필요하다면 지방 분권 제도만 딱 이루고 딱 말아야 될 것인데 왜 그런 의무론이나 선거학이나 다른 이런 책들이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두 분이 권력을 나눠 가져라 라고 제도적으로 파이를 5대5로 나누는 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 공화정의 역사나 프랑스 혁명 이후의 프랑스 공화정의 역사를 역사책에서 보실 때 엄청 골치 아프셨죠. 막 공화정 제정, 제1공화정, 제1제정, 제2공화정, 제2제정 막 엄청나게 막 외우기 싫을 정도로 막 로마 공화정의 역사랑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정의 역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그게 공화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분이 나눠 5대5로 아니면 세 분이 3대1 대 3대1로 나눠 가져라라고 법률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공화국의 이상은 만인의 것, 즉 독점되면 안 된다. 무엇이 하나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나누는 법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분의 1씩 힘이 항상 3분의 1씩 33%로 유지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현실이 이렇게 돼보면 이분이 태권도를 막 배우셔서 무력을 키워. 그러면은 40대, 30대 몇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막 장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재정권을 해서 다시 또 50대, 30대, 20으로 되거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3대, 3대, 3으로 되거나 그러니까 이 50%대 50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그렇게 한다 해더라도 현실은 항상 조금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권력을 자기가 힘을 키우면 빨리 재정으로 다시 법을 바꿔놓죠. 그럼 또 아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발언권이나 경제권이 커지면 무슨 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니면 몇몇 귀족들이 왜 이렇게 너만 다 가져라고 해가지고서는 다시 난을 일으켜서 참주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자꾸 다시 그래서 공화정의 정신을 다시 되찾자 그래서 다시 공화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참주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제정이 되다가 이게 바로 불안정한 것이 공화정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균분이 힘드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의로운 이 방식인지에 대한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화정의 역사가 그렇게 너무너무 골치 아팠던 거는 바로 이 공화정이라는 게 그만큼 또 약하다. 제도만으로는 즉 말하자면 그럼 이 세 분을 공화정이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3분의 1씩 보다 더 권력을 주장하면 목을 치겠다. 이렇게 벌을 강화하면 처벌을 강화하면 그게 유지될까요? 그것도 또 힘을 길러서 법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공공정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데에는 나만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있어야,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야 나한테도 이득이고도 행복하다. 그리고 나만 갖지 않는 게 나한테도 발전이다.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두 사람 다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나에게도 더 이롭고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문화나 정신을, 즉 공적 정신이나 시민 휴머니즘을 키케로가 다른 책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만으로는 지방 분권이 결국 그런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도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도와 더불어서 얼마든지 제도와 법은 힘이 커지면 바꿀 수도 있거나 다시 뒤엎거나 다시 복고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동으로 얼마든지 다시 왕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콩도 갈라 먹어서 너도 있어야 내가 사는데 너도 필요하다.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도 행복하거나 훨씬 나한테도 이롭다라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고대 민주주의를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 말고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를 했던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 전쟁사를 보면 바로 펠로폰네 전쟁사라는 건 뭡니까? 조그만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물리친 거야. 그 델로스 동맹 사이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명의 위기와 삶의 위기는 잘 나갈 때보다 오히려 힘들 때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더 오기도 해요. 문명사적으로도 봐도. 오히려 거대한 페르시아가 침입해 왔을 때는 작은 델로스의 아테네 지역의 그 폴리스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나서는 내가 패권을 질 거야. 나 때문에 이겼어. 하고 다시 돌입하는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쳐들어와서 아테네가 봉쇄를 할까 아니면 나가 싸울까 해서 균열이 일어나요. 근데 봉쇄를 택하는 시민들은, 봉쇄를 택했을 때 이득이 얻는 계층은 누굴까요? 땅을 가진 계층. 나가서 왜냐하면 봉쇄를 하면 일단 내 지주로서 내 땅에서 소작은 그대로 받으면서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계층, 그러니까 귀족과 하층 농민들이 오히려 봉쇄를 택했고, 나가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중해 상업을 통해서 했던 계층이나 혹은 자유보유농들이 주로 이제 그랬는데, 이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봉쇄 정책으로 하게 됐는데, 투기디데스가 그때 이제 투기디데스의 역사관을 헤로도토스의 영웅 중심의 역사관과에 비교하여 조금 더 심리학적인 역사관으로 됐다. 인간 심리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 심리라는 말은 조금 더
굉장히 너무 작은 표현 같아요. 뭐라면 인간 정신, 사회 정신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뭐냐면 저는 그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골목골목을 보니 시체가 나뒹굴고 노인의 시체가 있는데 그 봉쇄를 하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데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휴지나 그리고 매점매석이 들끓고 그러니까 매점매석하고 그리고 누가 환자가 생겨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만을 챙기고 이런 아테네 그 도시의 저 광경을 보라. 이것이 바로 몇 년 전에 그 자부심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하던 그 민주주의의 도시인가. 이미 우리는 전쟁에 졌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결과에 있어서나 제도에 있어서나 보다 그 정신을 잃는 순간 그것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이제 그다음 강의 안에 민주주의를 제가 아주 스킵해서 요 맥락에서 짧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BC 8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이루어진 고대 아테네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원래부터 누가 딱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나 전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가 당면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이 제일 큰 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대의 청년은 그러니까 제가 제 시대의 대학 때 또 그런 독재라든지 군부 독재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에 또 고민을 했고 그것이 어려움이었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저를 성장시켰듯이 지금 시대의 청년은 저희랑 또 다른 집안에서 다른 식의 사회에 대한 열망과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민주주의도 생각해야 될 건 뻔히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 형성되고 성장하고 다시 쇠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열정과 조건이 맞아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성장해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를 수 있는 어떤 타입과 정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쇠락하고만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냥 외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낸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에서 고대와 현대 하면서 비교를 했던 건데 민주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만들어냈던 힘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장의 어떤 동력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쇠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 그런 물음의 방식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옛날 거를 지식의 차원에서 병렬하거나 아는 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의 병렬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고대 거를 하든 몇천 년 거를 하든 지금의 거를 하든 중요한 건 물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물음 속에서 그것은 지금의 자신의 존재 조건이나 삶과 맞닿아지게 되죠. 여기도 바로 그런 물음으로 제가 접근해서 한 몇 페이지 강의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킵해서 얘기하면 BC 8세기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론의 개혁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솔론의 개혁이나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BC 8세기까지를 하는 이유는 BC 8세기가 아테네에서는 이제 지중해 상업 교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시칠리아 섬이나 이태리 이런 섬이나 이런 데에 가서 상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좀 뭐냐면 귀족 토지에 긴박된 그러니까 귀족과 농민, 농노 이런 관계가 아닌 새로운 계층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돈을 좀 벌고 좀 먼데 나가서 이런 교육도 하고 새로운 계층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법의 중요한 법적인 개혁의 저기로 본다면 BC 6세기에 이제 솔론의 개혁에서 솔론의 개혁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세이삭테이아의 금지인데 세이삭테이아는 이제 그러니까 빚을 지면 노예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저한테 500원을 꿨는데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못 갚으시면 노예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빠지시면 다른 분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 사회적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금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건 뭐 빚이 많던 채무가 많던 채권을 많던 간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는 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시민의 틀이라고 하니까 그 경제적으로 좀 못 살아지거나 좀 돈을 벌거나 좀 돈을 잃거나 돈이 좀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시민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정치적 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노예를 만들 수 없다라는 금지를 줌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는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제 흔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는 그보다 더해서 400인 평의회에 있었던 것을 500인 평의회로 이제 500인 평의회로 그 볼레라고 하는 평의회를 500인 평의회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수로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래비스라고 하는 그전에는 대표를 어떻게 뽑았냐면 가문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무슨 뭐 청송이 씨 가문, 무슨 가문에서 한 명씩 내보내서 400명을 뽑은 거에 비해서 단순히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족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 중심, 가문 중심에서 대표를 내라가 아니라 평평하게 그냥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10개로 나눠서 여기서 50명씩 500명을 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단어인 데모크라시에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데모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민 이렇게 이제 주로 추상화된 추론을 하시잖아요. 원래 데모스의 히라버적인 뜻은 혹시 여기는 광주 무슨 구예요? 서구. 금남로에 있는 데는 동구. 그 구예요, 구. 그러니까 구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그 평평하게 해서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권력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그것을 평평하게 했다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문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권력을 잡아오던 그런 가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평평해진 상황에서의 대표를 내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트레비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대표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평평하고도 이제 하는 거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400명, 500명 대표를 냈다는 것보다 돌아가며 내고 추첨하며 내고. 근데 이게 보비오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사실 지방분권 할 때 지금 이번 여수에서 말한 것 중에도 재정자립, 재정자치 앞으로는 6대 4까지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육문화자치. 결국은 그런 정신을 만들어 광주 정신, 대구 정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여수에서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주민자치제나 주민 소환제를 넓혀서 어떻게든 직접 민주제적인 제도를 또 확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말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자치가 되거나 지방정부가 되면 훨씬 더 이제 마치 루소가 말하듯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누가 뭐 하는지를 아는 정도의, 지방정부로 가면 훨씬 더 누가 뭐 하는지, 누가 어떤, 사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미지에 그냥 환상에 저기 하지는 않은 정도로 누가 뭐 하는지를 아니까 훨씬 더 직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다가서겠는데, 그럴 때 이제 루소나 아니면 고대 민주주의를 거론할 텐데, 사실 여기서 오해가 있는 걸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가, 그 당시 아테네의 시민체는 약 5만 명이라고 추론됩니다. 근데 시민이 5만 명이라는 건 여성이나 노예까지 합하면 더 살아있는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근데 지금 그 불평등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통 모든 사람의 4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시민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수죠. 왜냐하면 여성이 제외됐던 거는 비단 고대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예요?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성이 참정권이 없었으니까. 프랑스만 19세기 말에 19세기에 있는 거지 20세기 초반에도 없는 데가 많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막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시민 중에 누가 시민권이 없었어요. 1972년까지 흑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정권의,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시민체였다는 건 굉장히 많이 시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직접 어떻게 비현실적이야. 그거는 또 민중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 드는 이유 중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지금의 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맨날 대구 동성로에 나오든지 금남로에 나오든지 맨날 토론하고 맨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해?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회계나 군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임명직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광장에서 누구나 나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클레시아, 지금의 어셈블리라고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라 민회가 있고, 물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레오파고스든 뭐든 이제 이런 재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1년에 365일, 그러니까 1년에 10달을 매일매일 모여요. 그러니까 민회, 그러니까 1년에 10달을 모이는데, 이것도 이제 한 달에 4번씩 모이고,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1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 의제를 정하는 그런, 그리고 한 달에 4번 모이는 모임, 이런 민회도 이렇게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고, 분례라든지 이 아레오파고스 혹은 어떤 재판, 여기에도 배심원단이 제일 성장했을 때는 5,000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말 이렇게 그 배심원단의 집단이 그 중에서 맨날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중에 10달을 복무하는 그런 회에 속하는 의원,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의제를 정하는 그 회에 속하는 의원, 뭐 대표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맨날 떼거지로 5만 명이나 20만 명이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며 추첨을 해서 이번에는, 그리고 그 추첨도 1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회를 4번 이상 대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군대,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군대처럼 공동체의 방위에 나서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자는 그 대표에 나갈 수 없다. 그때는 지금과처럼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또 있었던 것은 그 부모를 모시는 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서 부패나 비리가 있었을 때 다시 대표를 못하게 하는 조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없이 떼거지로 맨날 20만 명, 1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맨날 소환을 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대표성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고 돌아가며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때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열어져 있는. 아렌트는 어쩌면 사람들의 무관심은, 정치적 무관심은 대의민주주의 사람들이 무관심하니까 엘리트나 대표자를 따로 탁월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그 철학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혹은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탁월한 자를 대신 뽑는다라는 게 대의제의 어떤 핵심인데, 탁월성 혹은 대신 뽑는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의 무관심은 대의제의 원인이 아니라 사실 결과이죠.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통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한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지혜롭게 잘 알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된 결과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 그래서 더 이상 지방자치 단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한다면 이 앞전 강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지방정부라면 하나하나가, 광주가 하나의 정부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라는 곳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즉 폴리티아로 갈 것인가, 믹스 컨스티튜션을 갈 것인가, 레스퍼블리카로 갈 것인가, 간다면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광주가 지방 분권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 광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과의 관계, 대구와의 관계, 타 지역과의 관계, 그래서 전체를 이루는 관계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평평한 지역들의 연합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 미국의 건국 초기에 연방정부라고 하는 페더레이션의 원래 미국의 이름이 명칭이 뭐예요? 국가 명칭이 United States of America죠. 스테이츠들의 연합이에요. 지금은 러시아가 된 소련 사회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이상도 뭐예요? 소비에트 연합이에요.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이에요.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의 그냥 한국식 줄임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에트라는 것이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이에요. 정치 평의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당에서 소비에트로의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이 계속 오히려 그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의 국가로의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었고, 미국도 이것이 주들의 연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애국주의 혹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국가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들의 어떤 갈등들이 선거 때마다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미국의 정신은, 마찬가지로 광주의 정신은, 그리고 광주만이 아니라 광주와 다른 것들의 연합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것은 정말 근대와 근대 극복 이후도 내내,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한 자유로운 생산자 연대라는 이상, 아렌트가 생각한 평의회, 뭐 지역 평의회라는 어떤 이상, 혹은 아렌트도 물론 하나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냥 많은 참여, 발언의 자유,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다원성을 드러내되 그러니까 아렌트의 다원성 개념에 중심을 두는, 핵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 다원성이 보장되는 장과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보기도 하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한 공화주의로 보기도 하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평의회, 지역 평의회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의 초반 타운 미팅이 살아있을 때에 그 타운 미팅이 살아있어서 어떤 미국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평등한 논의들이 가능했던 그 초반의 그 때만 좋았던 때라고 아렌트가 기술하고 있는 면에서, 아렌트는 미국만을 옹호하는 것도, 또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도 그리고 막스주의나 사회주의도 둘 다 사실은 그 한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고독한 것은
사람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관계 맺어주는 그 힘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그것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의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너를 맺어주는 그 힘과 그 나를 드러내고 너가 드러내서 서로 상호 기억의 공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의 정치, 실천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그런 공간으로서의 정치라는 영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만약에 개인주의나 나만 잘 살자, 경쟁,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돼버린 미국에게도 정확하게 크리틱을 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말한 자치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권력이라고 했을 때, 아렌트도 지금 미국식의 자유, 나만 잘 살자라는 자유, 혹은 남으로부터 터치받지 않을 자유, 이게 정말 이사야 벌린이나 이런 자유를 엄청 소극적 자유, 자유란 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정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혹은 그거는 이제 적극적 자유란 건 존 스튜어트 밀의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자유다라고 한 거를 이제 한 거겠죠. 근데 제일 크게는 소극적 자유로서의 벤담의 자유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벤담의 자유는 내 쾌락과 고통은 내가 알지. 정치 누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쾌락과 고통은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합산하면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공리주의, 정치지 더 이상 터치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데에서는 복지라는 개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개인주의, 정말 지상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마이클 샌달 같은 미국에서도 마이클 샌달이 와서 정의론을 얘기한 거는 그 책이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벤담의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란 건 없다. 저스티스라는 건 없어. 결국 정의란 건 내가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이 가장 잘 합산되거나 만족될 때 그게 정의지, 무슨 정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굉장히 추상적이나 관념적이거나 혹은 그건 독재, 루소나 헤겔의 독재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데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마이클 샌달은 그럼에도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양심 혹은 어떤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리버럴리즘이라도 커뮤니테리언 리버럴리즘이라고 약간 공동체주의적 리버럴리즘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러니까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테리언 리버럴리즘의 말들이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하는 거고, 아니다, 개인들의 자유와 판단,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합산하면 그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나 혹은 이제 벤담식의 오래된 또 미국을 기초하고 있는 두 커다란 논쟁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를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BBK든 뭐든 그걸 다 모르는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당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사회나 정치에 뭔가를 기대할 수 없으니 결국 내가 각자 도생해서 부자 되세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재테크 서적도 다 재테크 서적이고 부자 되세요. 성공 아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금융위기 온 이후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가치가 무엇인가는 잃어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내 살 길 내가,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나라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MB 정부라면 그래도 딴 건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시켜서 내 주머니에 그래도 돈이 더 들어오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현대에 있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 정신이 그를 또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그런 정부를 만들어간 거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이후에 이런 정치적 경험들, 그리고 또 정말
태어나서 다 노동이란 다 비정규밖에 다 계약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좀 더 다른 가치, 경쟁이나 이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굉장히 큰 전환이 되는 가치와 경험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 경험이 단순히 정부의 변화나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어떻게 자치,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서로 독립되게 그걸 보장하면서도 이것이 더 평평하게 가기 위해서는 경쟁 위주의, 성장 위주의 이런 패러다임이나 문화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걸로 지속되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시 작년에는 정말 뭐 금남로 나와서 동성로 나와서 서울 광화문 나와서 엄청나게 열정에 가득했던 청년 세대들이 더 큰 회의와 실망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계속 바뀔 거니까 이번 정부가 영원할 수도 없고 정부보다 더 그 이상의 것들을 어떤 정부가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터치하지 못할 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게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 잘하고 다음 정부는 또 여당이 바뀌어서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정부가 든다 해도, 정권이 든다 해도 여기까지는 못 건드려. 여기까지는 그게 이제 헌법 이념이기도 하고 그거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켜야 시민이지. 여기까지는 지켜야 나라지. 여기까지는 절대로 지켜야만 해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통로, 또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의 확대와 또 일상적 제도의 확대와 그런 문화와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새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정도까지는 지켜내거나 혹은 거기에서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 나중에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만 바뀌면 맨날 바뀌는 거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저희는 그냥 정권의 도구일 뿐이고 정부의 노예일 뿐이죠. 저희가 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방으로 가도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광주에도 권력이 있잖아요. 기존에 잘 사시던 분, 기존에 명예로운 지위를 많이 차지하시던 가문, 대구를 가도 있고 인천을 가도 있고 부산을 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지방 정부가, 어디까지가 지방의 또 다른 기득권이나 유지들의, 지방 유지들의 담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그들까지도 더 평평하게 해 가는 것이 될 것인지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위하여, 왜, 어떻게, 누가 그것들을 나누고 가져갈 것인가가 진짜 자유로움, 자기 삶의 자유로움, 정치의 자유로움을 찾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사실은 홉스로크 루소를 제가 뭐 굳이 막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제목만은 해보고 싶어요. 홉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의 책 제목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 리바이어던이죠. 예, 리바이어던이고,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는 사실은 괴물,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리는 많이 달린, 머리는 하나인, 즉 말하자면 왕관, 홀과 크라운은 하나인데 다리는 많은, 그게 바로 서브렌티, 주권의 개념이고 그게 스테이트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는 플라톤의 폴리테아로서의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공화정을 채택하되 물론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그것을 나눈다는 점에서 공화정적인 그런 주권이지만 어찌됐든 주권이라는 건 주요한 권력 이 차원이 아니라 서브렌티는 무슨 파워, 슈프림 파워라고 쓰진 않잖아요. 더 서브렌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one of them이 아니에요. 많은 권력 중에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 그 위에 있는 권력. 이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업들의 아니면 무슨 당파들의 것들을 그 위에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크의 책 제목 이름은 물론 인간 오성론도 내고 정치 경제학 원리도 내고 로크도 많은 책을 냈지만 정치적인 저작으로 제일 저기 한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로크의 홉스의 리바이어던 하는 것처럼 로크의 정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론이라고 이렇게 정부론 혹은 통치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통치론 그냥 정부론이라고 해도 그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부 가버먼트에 대한 두 개의 소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크는 책 이름이 뭐라고요? 가버먼트 정부론이에요. 가버먼트예요. 정부에 대한 두 논문, two treatises on government예요. 루소는 물론 책 제목은 그냥 사회계약론 혹은 인간불평등 기본론 이렇게 썼는데 사회계약론에서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그래 계약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꼬뮌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계약론자지만 사실은 그 계약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정치, 자유로운 통치의 체의 모습은 이상은 다 다른 거죠. 홉스는 저랑 계약합시다 라는 말은 노예랑은 할 수 없어요. 즉 말하자면 동등한 자들이 계약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계약을 왜 계약에 돌입하게 되느냐의 그 원천적인 것을 홉스는 자기 self-preserved need,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 나를 보존하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려는, 나를 보존하려는,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려는 그런 것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욕구로 인해서 그걸 서로의 욕구만을 서로 간에 다투다가는 둘 다 죽어버리니까 총을 그 위에 있는 리바이어던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리바이어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peace and order 이런 걸, 평화, 질서 이런 걸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생명 같은 거를 침해하지 않고 그거를 지켜주는. 근데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버먼트, 여기는 꼬면, 그러니까 로크는 욕구도, 그러니까 약간 reason, 그러니까 인간은 뭐 욕구도 있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이성도 있어서 약간 절충이죠 좀. 그래서 이성도 있어서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해 나간다. 근데 로크의 정부론에서는 굉장히 저기한 게 자연 상태에서 정치 상태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사회계약을 먼저, 사회 상태로 중간 단계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부권, 아버지 권리라든지 사회적 권리를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에서 또 정치적 계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크에게서는 이미 뭐냐면 부권이 아버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속권,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재산에 대한 계약이 또 정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로크에서의 가버먼트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보장을 잘해주는 거를 위임해주되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저항권을 통해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루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need 그리고 reason,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그런 정치체를 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자기 욕구에 있고, 그러니까 홉스가 급진적이었던 이유는, 그 홉스의 이론이 근대적인 이유는 뭐 리바이어던이 주권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전에는 신의 합이라는 것이, 정당성이라는 게 신으로부터 왔는데 정치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홉스에 되면 나의 욕구로부터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나의 욕구,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 개개인의 욕구로부터 우리가 판단 내려서 정치를 만들 가능성과 힘과 역량이 있다라는 게 근대적인, 그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레디컬한 측면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가려고 했던 그리고 갈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거죠. 루소는 이걸 만들어내는 게 general will도 있죠. 의지예요. 그래서 저는 루소 저작을 보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는 드라이하게 써있, 뭐 주권은 분할되지 않는다, 뭐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뭐 등등 이렇게도 있지만 사실은 맨 처음 뭐 예를 들면 인간은 본래 사회계약론 맨 처음 첫 구절이 뭐예요?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래서 사실 본래라는 말은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산에 가라는 말일까요? 그 외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바로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원래 자연이란 말은 네이처는 어떻게 번역됩니까? 자연 외적인 것으로서 자연이기도 하고 내적인 것으로서 뭐라고도 번역되죠? 본성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러니까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던 거는 본래 자유로웠으나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쇠사슬에 묶여 있다. 본래 너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를 회복하라. 다시 자유로운 정치 질서를 다시 구성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주의로 가라. 생태주의로 쓰레기 줍고 산에 가서 도사처럼 살라가 아니라 본래 자유로웠으니 본래 너 그러나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힘관계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그러니까 약간 질문할 수 있어요. 본래 자유로웠다면 뭐하러 사회에 가냐.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자연에 그대로 있지. 근데 고독해서 인간은 그것이 쇠사슬인 줄 알면서도 사회를 구성하는 것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쇠사슬인 줄 알면서도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좋아해요. 뭐냐면 나는 본래 자유롭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유는 나의 쇠사슬을 쇠사슬로 느끼고 그 고통과 직면해서 그 쇠사슬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물음을 던지고 왜 이 쇠사슬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왜 너한테는 쇠사슬이 없어? 왜 이런 쇠사슬이 필요한 거야? 결국 그 쇠사슬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인간에겐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유가 따로 있고 쇠사슬이 따로 있는 이분법이 아니라 결국은 본래 너의 자유를 되찾으라는 거는 옛날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80년 광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어떤 것과의 아쉬움, 안타까움, 직면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던져야 되는 물음이 바로 우리에게서의 자유이겠죠. 쇠사슬이 없다면 저는 자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시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회 구조나 삶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속에서 큰 소리를 크게 내지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작더라도 자기가 내는 그 물음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 공간이 조금씩 생기고 근데 이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적인 화두로 연결돼서 이것이 지속적인 것으로 좀 더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정치에 대한 고민이고 자치에 대한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스나 아렌트가 대의제나 아니면 자유주의나 둘 다 비판을 하고 저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거는 근대 비판이란 점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막스는 이제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랑 정치 영역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내가 노동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먹고 사는 곳에서 정치를 만들어내야 그게 된다고 생각했고 아렌트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권력이 생기니까 여기는 오히려 얘기하지 말고 발언상에서만 평등한 정치는 따로 얘기하자 라고 왜냐하면 공장에서 얘기하면 공장장이랑 나랑 같은 게임이 안 되니까 오히려 거기는 딱 빼고 정치 영역은 사회 영역과 분리해서 얘기하자 약간 전략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뭐 그 두 사람의 이상은 아마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나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포함시킬 것일까에 대한 방향의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그냥 그냥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만 고용노동부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여성가족부처럼 사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그냥 고용하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면 그냥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경제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노사정 협의회로 고대표성으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사안마다 공론화 위원회를 해서 그것이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일상적인 구조에서 그것들을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이냐인 거죠. 근데 막스가 그러니까 국가의 소멸, 정치의 지향, 사회주의라고 말했던 건 정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즉 말하자면 사회적 연합 속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론 1장 1절 상품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똑같은 신발이라도 갓바치, 중세 길드나 갓바치에서 생산하느냐, 아니면 매뉴팩처 공장에서 생산하느냐, 아니면 아무리 매뉴팩처가 있어도 가죽 공이나 가죽 신발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여전히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의 아이들 유아노동이나 이런 10원, 5원 뭐 이런 식으로 유아노동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막스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결국 그거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성장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복지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나 자치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러니까 성장 제일주의로 가거나 양적인 걸로 휘말려서는 저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 성장이지? 무엇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부이지? 웰스, 부이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인 거는,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는데 좋은 책인 건, 질문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과 나오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통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의 질문은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그 국부론의 질문이거든요. 토지, 지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부가 나온다. 그게 이제 노동가치설의 핵심이 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GDP 막 해가서는 통계 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이지? 무엇이 성장이지?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도, 그러니까 경제학도 사실 철학이고 정치학이고 이게 다 합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단순한 양적인,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얼만큼 많이 생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부를 무엇이라고 우리 시대가 규정하는가인 거죠. 같은 돌이라도 왜 다이아몬드는 500만 원이고 공깃돌은 돈도 안 치죠? 이게 바로 가치 법칙이잖아요. 그냥 통계가 아니라. 그렇다면 경제학도 철학이자 정치학이자 인문학적으로 정치로 가져와서 그냥 경제 정책으로 그냥 성장하는 정책 이렇게 자꾸 딸려 들어가면 성장 위주로 가는 성장을 위해서야 라는 기업의 논리에 못 당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에 필요해라는 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현실성을 들이대면 어떻게 당합니까? 당할 자가 없죠. 그 논리에. 결국 그런 논리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나 문제 틀 자체를, 질문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 주어진 질문에 답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부나 자유로운 권력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는 게 저의 강의의 끝입니다. 고맙습니다.